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찰거머리 같이 들러붙어 있던 전 남편을 떼어낸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35년 전 젊은 나이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이혼해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혼자 된 몸으로 내 새끼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 억척같이 살았죠. 이혼 후에도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전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어디선가 불쑥불쑥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이러다 죽기 직전까지 전 남편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나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전 남편을 떼어냈습니다. 어찌나 홀가분하고 후련한지요. 남편과는 당시 일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인물도 집안도 그저 그런 평범한 남자였지만 참 재미있는 남자였어요. 비록 술, 담배를 다 하면서 가끔은 허세 그득한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었지만 남자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술을 마시면 조금 거칠어진다는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는데 그땐 다들 그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며 주사가 심하면 적당히 마시게 하면 된다고들 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소달구지에 깔려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다리를 좀 저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제가 시집이나 갈까 전전긍긍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불편한 다리를 보고도 괜찮다고 감싸주었고 그게 저도 제 부모님도 참 고마웠죠. 당시 결혼 정년기기도 했고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저희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술주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심각했어요.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뜸 어디 한번 만져보자며 불쑥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다리를 만지기도 했죠. 질겁을 하며 도망치니 어딜 도망치냐고 비틀거리며 쫓아와 방문을 잠가놓고 바들바들 떨기도 했고요. 그러곤 다음날 정신을 차린 후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만날 때는 둘이 적당히 마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 몰랐던 거죠. 몰랐던 남편의 주사에 놀라 이야기라니 본인도 놀랐는지 적당히 마시겠다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진탕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무사히 들어오기나 하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 늦은 날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남편을 기다려야 했죠.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면 대문고리를 열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그건 그냥 참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자리에서 싸움이 났는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온 거예요. 눈가가 찢어져 그 언저리가 눈에 띄게 부었고 흐른 피가 셔츠에 엉망으로 묻어 있었죠. 너무 놀라 도망갈 타이밍도 놓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다리병신아. 남편이 왔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허리를 꾸벅 인사를 하지는 못할 망정 뭘 빤히 쳐다보고 있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 데려다 사람 구실에 가며 살게 해줬더니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당신 취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쉬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어딜 들어가? 남편을 피해 도망가려다 머리채를 붙잡혔고 저는 순식간에 마당 시멘트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주었어요. 당시 임신 중이었거든요. 남편은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좋아했어요. 이왕이면 자기를 닮은 아들이 좋겠다.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면 그것 말고 바랄 것이 없겠다 했죠. 그런데 내 뱃속에 그 아이가 들었다는 것도 망각한 채 쓰러진 제 몸뚱이로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에게서 도망다니며 아이를 지키려 애써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속도도 나지 않고 번번이 남편의 억센 소나기에 머리채를 붙잡혀 질질 끌려다녀야 했어요. 그때 제 비명소리를 듣고 옆집 아저씨가 달려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날 아들을 잃었을 겁니다. 이사를 온 이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그 한밤중에 소란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새댁 죽어. 어쩌려고 그래, 이 양반이 정말. 김씨, 정신 좀 차려봐. 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당신 일단 애기 엄마 데리고 집으로 가 있어. 새댁,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이러다 사달라.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요. 남편에게 맞은 곳이 어디랄 것도 없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술주정이 심한 줄 알았지 폭력성을 가진 사람인 것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이번엔 다른 날과 다르게 저인 걸 인식하고도 저지른 일이니 얼마나 무섭던지요. 눈만 감으면 남편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과 절름발이라고 비하하던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댁, 그동안 얼마나 맞았어? 처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 당장에 갈라서. 저거 못 고쳐. 어디 술 처마시고 자기 마누라한테 손을 대? 그것도 지 새끼를 가진 마누라를.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주머니, 혹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저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애도 힘들어지니까 마음 편히 먹어. 이제 괜찮아. 이 집엔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날 밟고 김씨 나가면 짐이나 챙겨. 어디 갈 곳은 있어? 친정은? 저는 친정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절망감도 떠올려야 했습니다. 친정은 있으나 돌아갈 곳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어요. 부모님께 전 다리를 저는 아픈 손가락이었고 그래서 항상 제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이를 가진 몸으로 친정으로 들어가는 불효를 저지를 순 없단 생각에 막막했어요. 이 집을 나가면 일단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 하고요.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았고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어느새 저를 찾아 옆집으로 왔어요. 막무가내로 대문을 비집고 들어와 보는데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주머니 뒤로 숨었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눈빛은 어딜 가고 저를 비난하던 그 거친 목소리는 어딜 가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내 마누라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갑니까? 아주머니, 제발 손자 좀 보내주세요. 새댁, 갈 거야? 밤새 개패듯이 때리던 저 사람 따라 들어갈 거냐고. 저보다 더 화가 난 옆집 아줌마 뒤에 숨어 고개를 내젓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이젠 방으로 도망가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안 갈래요. 당신 따라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미안해. 실수야 정말 실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기억도 안 나. 미안해. 일단 집으로 가자, 응? 여기 있는 건 이분들한테도 너무 민폐야. 얼씨구, 지금 김씨가 여기 있는 게 더 민폐야. 아니 세상에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길래 때릴 사람이 없어서 자기 마누라를 손을 대?
그것도 자기 애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 아니었음 이미 애 떨어지고도 남았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근데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여보,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손댄 적 있어? 실수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 거 아는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요. 제발. 간신히 남편을 돌려보내고 저는 염치도 없게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 옆집 부부는 저를 객지에 시집보낸 친딸처럼 생각하며 진심으로 생각해 주었어요. 절 지키지 못하면 당신 딸도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할까봐 외면하기 힘들다면서요. 그러면서 절대로 남편의 폭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처음이니 실수라고 하지만 분명 2번, 3번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한 번은 실수지만 2번, 3번이 되면 습관인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주변에 건너 맞고 산다던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 떠올랐어요. 도망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 폭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불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때 도망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살겠구나 싶으니 안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전 애를 가진 엄마였으니까요. 저런 사람 밑에 있다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용기가 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한 번 때린 사람이 2번, 3번은 못할까? 당신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 이혼해줘요. 실수라잖아, 실수.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못해? 당신은 뭐 실수 안 하고 살아? 부부가 됐으면 실수 한 번쯤은 눈 감아줄 법도 하잖아. 실수도 실수 나름이고 눈 감을 게 따로 있죠. 어떻게 폭력을 참아요? 당신 그날 나만 때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때렸다고요. 술을 마셨잖아, 술을.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신 술 안 마신다. 그럼 됐지? 술 안 마시면 당신 몰라보고 내 새끼한테 발길질하는 금수 같은 짓거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됐잖아, 어? 못 믿어요. 난 이미 결심했고 이혼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요. 옆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방패 삼아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획 들어오는데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요.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폐악질을 부리듯이 마당에서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실수는 무슨 제 성질에 못 이기면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고 버티더군요. 며칠간은 찾아오지도 않고 모른 채 하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온 겁니다. 아가, 새아가 여기 있냐? 어머니, 너는 왜 집을 두고 여기서 신세를 지고 있어? 아이고, 내가 이 아이 시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동네가 다 시끄럽죠? 아, 예. 아니, 근데 이 집으로 올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손찌검을 했다고요. 아유,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함했든지. 안 그래도 야단치고 그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라 해둔 참입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빈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김씨 성향 보면 2번, 3번 때리면 때렸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아가.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어머니, 저 못 가요.
아니, 집을 놔두고 왜 못 간다는 거야? 기어이 내가 너들 사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시어미를 봐서라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저 이 아이 못 지킬 것 같아요. 한수 씨랑 더는 못 살겠어요. 못 살면 갈라서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뇨.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랑 살아요? 너가 이제 겨우 시집와서 모르는 거다. 남자들 그 정도 손찌검은 다 한다. 네가 남자 다룰 줄을 몰라.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렇게 남자를 몰아세우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자라고 다 폭력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바깥 양반도 나나 제 자식한테 손 한 번 댄 적 없어요. 예,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선 무슨 말인들 못할까? 나는 이날 이때껏 살면서 안 사람한테 손대지 않는 양반을 못 봤어요. 예, 어서 가자니까. 저 안 간다고요, 어머니. 얘가 정말 유난이다, 유난이야. 나도 네 시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 그런데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남자 다 한때야. 지금도 이 시아버지 나한테 꼼짝도 못해. 남자는 다 여자 하기 나름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한수 저것이 더 엇나가지 않겠냐? 어머니, 어머님이 그렇게 맞고 사셨으니 한수 씨가 똑같이 아버님께 보고 배워서 자기 마누라한테 손을 대는 거죠. 뭐야? 저는 어머님처럼 못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게 다리 저는 병신것이라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너네 친정에서는 널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고? 네,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하니까 더욱 못 살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다리도 불편한 절 데려가줬다는 이유로 한수 씨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실은 임신한 몸으로 그 밤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맞았단 말 들으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아가씨가 그렇대도 그냥 참고 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숙 이야기는 왜 꺼내? 어디서 배운 바 없이 시댁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너 그날 덜 맞았나 보다. 한수가 아주 흠씬 두들겨 패놔서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아줌마가 벌써 노망이 났나?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잠깐, 소금 어딨어? 소금 뿌려야지, 소금. 다시는 어머님 볼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 아드님한테 맞고 사세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물불 안 가리게 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해서 결국 이혼을 해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두 분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소송에 필요한 돈은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받았는데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요. 하지만 계속 살았더라면 너무 죄스러워 일부러 연락도 더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때 친정에 받은 돈은 그 뒤로 혼자 살면서 번 돈의 일부를 조금씩 보내 다 갚았습니다. 산 달이 거의 다 돼서 이혼 승소 판정을 받아냈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간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었죠. 저도 엄마가 된 거니까요. 내 자식은 내가 입히고 먹여야죠. 이혼하겠다고 친정에 손까지 벌린 마당에 어떻게 염치 없이 애까지 맡기겠어요.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음식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뜨거운 주방에 애를 데리고 들어오니 싫어하는 곳도 많았어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마다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때 옆집 부부처럼 따뜻한 사람도 있어 식당에 딸린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해주던 분도 계셨죠. 그래도 애가 효자라 그렇게 일하는 동안 손이 가는 일이 그다지 없었어요.
잘 울지도 않고 손에 엿 하나만 들려줘도 그거 하루 종일 빨면서 등에 달라붙어 있었죠. 고된 하루를 마치고 하루가 다르게 제 등에서 커가는 아이를 보면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방긋방긋 잘도 웃는 아들을 보면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근데 그게 뭐가 대수냐. 내가 힘들어 내 새끼 안 굶기면 됐지 하고요.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돈을 모아 식당방이 아니라 우리 모자가 살만한 하숙방을 구할 수 있었고요. 차곡차곡 저금하고 또 얼마간이 모이면 이제 온전히 두 모자만 살 수 있는 집을 얻어야겠다고 했죠. 한동안 내 새끼 키우며 사는 게 바빠 전 남편은 잊고 살았습니다. 자라면서 엄마밖에 할 줄 몰랐던 아들이 왜 자긴 아빠가 없느냐고 물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요. 아들에게는 남편이 죽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폭력꾼을 그리워한다는 건 좀 못마땅했지만요. 아들을 위해서도 자식한테 원망이나 분노를 심어주기보단 그리움을 심어주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렸어요. 일을 마치고 식당 마감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이었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죠. 오랜만이다, 순자야. 당신이 어떻게... 그 애야, 내 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지. 내 핏줄을 이었으니 내 아들이지. 이름 뭘로 지었냐? 알 필요 없으니까 비켜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내가 아직도 그렇게 원망스럽냐? 나 많이 반성했다. 그 뒤로 술도 끊고 너랑 우리 아들이랑 다시 살겠다고 돈도 많이 모았다. 당신 없어도 우리 둘이서도 잘 사니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고 얼른 하루빨리 새 출발이나 해서 각자 잘 살아요. 새 출발? 야, 나 새 출발할 생각 없다. 너는 재혼할 생각이야? 행여나 내 아들 데리고 재혼할 생각 하지 마라. 내 아들이 다른 새끼한테 아빠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니. 아빠야? 아니야. 그래, 아들. 아빠다. 이름이 뭐냐? 황종수요. 황종수? 네가 왜 황종수야? 김종수야, 넌. 엄마. 저는 아이를 잡아 끌어 제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당시엔 호적법이 그랬어요. 아이에게 내 성씨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 아버지 밑으로 넣어야 했어요. 지금이야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서 정리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뭘 모르기도 했고 절차란 것이 복잡해 어머니가 그냥 그러라고 해서 그냥 애를 제 동생으로 넣은 것이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아빠의 존재가 나타났으니 아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애가 좀 꼴았네. 아이 뭘 제대로 먹이긴 먹이는 거야? 한창 자랄 때 고기도 많이 먹고 해야지. 종수야,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자. 이거 왜 이래요? 당장 가라고요. 대체 왜 나타난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내가 내 새끼 있을 곳도 모를까? 어디 지구 끝까지 한번 도망가 봐. 내가 못 찾나? 애 하나 데리고 사는 절름발이 이혼녀 하나 찾는 게 뭐 일이나 되는 줄 알아? 제발 우리 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냥 각자 살자고요. 순자야, 피곤하게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 너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애는 아빠가 있어야지. 이 종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아빠 있었으면 좋겠지? 제발 좀 가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합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차라리 아빠 없이 키우는 게 낫지
당신 같은 폭력적인 사람을 아비로 두느니. 뭐? 아이, 대체 언제적 일을 들먹이는 거야? 내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잖아. 당신이랑 내 아들 책임지겠다고 찾아와 준 거잖아. 누가 책임져 달래요? 애 들어요. 애 앞에서 싸우는 거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요. 먼저 갈게요. 이게 남편이 왔는데 어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저는 또 맥없이 남편 소나기에 붙잡혀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마자 놀란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또 눈이 횟가닥 돌았는지 아들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쓰러진 제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그날처럼요. 이게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놀란 아들을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됐지만 빨리 남편의 폭력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 소리를 지르자 아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울며 소리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소리에도 남편의 발길질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아들이 악다구니를 지르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에게까지 손을 대거나 애를 데려가 버릴까 봐요. 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어요. 아들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달달 떨리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군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어요. 코피가 났고 어금니가 하나 뽑혔습니다. 누가 제발 이 사달을 끝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이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왔죠. 남편은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으로 끌려갔고 저는 또 남편을 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에 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이 우리는 또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을 찾아 도망을 쳤죠. 그날 이후 아들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남아 그 뒤로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어요. 아들에게 그런 감정을 준 게 너무나 미안해서 전 남편이 무척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종종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도도 하던 애였으니까요. 남편이 다시 우리를 찾아낼까봐 두려워 아예 연고가 없는 곳까지 왔어요. 우리 땅이 아무리 작다 한들 어떻게 거길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은 곳이었죠. 일부러 군 단위의 마을이면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대도시로 와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애 데리고 이혼한 절름발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던 말이 걸렸거든요. 소송을 하느라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써버려서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질까 싶은 순간에 다시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아들은 군말 없이 잘 따라주었고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는 효자였어요. 부족한 엄마 밑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1등은 아니어도 선생님으로부터 늘 착하고 성실하단 칭찬을 받는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몇 년 전부터 또 마음씨 고운 분을 만나 음식을 배워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긴 해도 착실히 잘하면 월에 아들 하나 가르치고 키우기엔 괜찮은 급여를 받았죠. 식당 손님이 제 사연을 듣고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힘써주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 사이 제게 호감을 표하던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처에서 고깃집을 하던 사장님인데 그쪽도 아들 하나를 두고 사별한 지 오래고요. 당시 일하던 사장님 바깥분과 그 집 사장님이 또 가까운 사이라 얼떨결에 식당 마감을 하고 식사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도 자주 찾아왔고 그 집에도 자주 초대를 해주었죠. 그래서 고기도 많이 얻어먹었고 저를 찾아온 아들 손에도 용돈도 몇 번 쥐어주곤 했어요.
언젠가 한창 점심 장사를 마무리해놓고 한숨 돌리는데 근처에서 샀다고 빵을 한 봉다리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애가 닳든지 문턱이 닳든지 하겠어. 네? 박 사장이 황씨 보고 싶어서 자꾸 오는 거 아니야? 데이트 좀 해줘. 데이트요? 아유, 무슨 데이트요. 제 팔자에 무슨. 황씨 팔자가 어때서? 애도 낳기 전에 이혼했음 처녀지. 15년을 외롭게 살았으면 충분해.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 응? 아유, 아니에요. 종수 이제 고작 15살이고 사춘기인데요. 그리고 박 사장님, 저보다 더 좋은 분 만나야죠. 황씨가 어때서? 내가 황씨만큼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박 사장한테도 슬쩍 대쉬해보라고 한 거지. 예? 아니에요. 저도 혼자가 된 지 오래되긴 했는지 이제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겨 그랬는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재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이혼을 선택한 만큼 내 인생은 아들을 중심으로만 움직여야 했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들을 잘 키워 아들로 제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들이 바르게 잘 자라 사회인으로서 한몫 잘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도 좋겠으니까요. 그런데 학원 끝난 아들과 식당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박씨 아저씨 좋아요?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남자친구로 좋냐고. 아유, 이게 다 큰 줄 알고 별소리를 다 하네. 박 사장님은 그냥 같은 동네 사람으로 괜찮으신 분이지. 엄마 식당 사장님이랑도 친하니까 자주 어울리는 거고. 근데 박씨 아저씨는 엄마 좋아하잖아. 어? 박씨 아저씨가 엄마를? 아이, 누가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어른들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지. 나는 박씨 아저씨는 괜찮아. 어? 엄마가 좋다면 박씨 아저씨랑 재혼하는 거 나 반대 안 한다고. 종수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어른들도 맨날 엄마만 보면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다, 대단하다, 그런 말만 하고. 내가 어렸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줘서 미안해. 근데 아저씨랑 결혼하면 엄마가 더 편해지는 거지? 아니야. 엄마 안 힘들어. 이 정도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어른 되면 다 힘들게 살아. 돈 벌어서 자식 가르치고 먹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게? 너 지금이 편하고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넌 그런 쓸데없는 걱정 접어두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만 자라. 알겠어? 나 진짜 괜찮으니까 아저씨가 데이트하자고 하면 해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서 애들 앞에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척해도 어른들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한 말도 다들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말들인데 그걸 마음에 담아둔 거죠. 물론 박 사장님이나 제 감정에 1%의 특별함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박 사장님이나 재혼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설사 서로 마음을 먹는다 한들 행여나 뭐가 안 맞아 잘못되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마주보며 살겠어요. 저는 그때 사장님 부부가 제게 준 호의가 좋았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한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기특했어요. 언제 저렇게 엄마 생각을 해줄 만큼 자랐나 하고요.
한창 자랄 때 잘 먹여 그런지 중학생인데도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컸고 아들이 자랄수록 참 든든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식당 마감할 때까지 기다린 아들과 집에 가려는데 박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정수야, 아저씨가 너 줄라고 고기 싸놨다. 어머, 박 사장님, 무슨 고기를 이렇게 놔요? 별거 아니고 오늘 팔고 좀 남은 거예요. 찌개감, 구이감 둘 다 넉넉히 넣었으니 우리 종수 잘 먹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드려야죠. 제가 돈 드릴게요. 아이, 돈이라니요. 이웃 사촌끼리 가당치도 않죠. 순자씨 평소 우리 집 바쁘면 가끔 거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거야.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먹어요. 종수야, 고기 먹고 싶으면 아저씨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친구랑 아저씨 가게로 와서 고기도 먹고 그래. 아유, 아니에요. 종수야, 너 행여나 그러면 안 돼? 아유, 내가 그러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니면 우리 종현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요. 우리 종현이 알지? 너랑 같은 학교라던데. 어떻게 또 이름이 종수, 종현이 그러네요. 알아요, 종현이 3반. 그래, 친하게 지내. 종현이는 너처럼 배짱이 없어 걱정이다. 그래도 종현이는 공부 잘한다고 들었는데요. 수학 전교 2등이라고요. 어머, 종현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종현이 엄청 좋아해. 그렇구나. 그럼 너도 종현이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면 되겠다. 우리 정수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을 그렇게 어려워해서요. 그래, 아저씨 집에 와서 서로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박 사장님이 아들이 수학 잘한다는 소리에 주책 없이 너무 장단을 맞췄나 싶어 괜히 아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에 아들이 그래요. 종현이 괜찮은 애라고요. 다른 애면 열받을 것 같은데 종현이가 형제가 되면 그건 나쁘지 않다고요.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기특해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거의 집 앞에 다 와갈 무렵 갑자기 누군가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돌아봤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종수야, 당신! 우리 종수 잘 컸네. 남편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남편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껄렁껄렁한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집이 코앞이었는데 도망도 칠 수가 없었어요. 집을 알려주면 행여나 매일같이 그 집을 찾아올까 싶어서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친정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연을 끊고 산다고 딱 잘라 말하고 쫓아냈대요. 그런데 제 사정을 아는 이웃이 그만 어느 동네에 산다더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주야장천 이 동네를 배회하며 또 그놈의 애 혼자 키우는 절름발이 여자를 찾아낸 겁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쳐? 네가 언제까지 꽁꽁 숨어 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지. 너 하나 찾는 거 일도 아니라고. 종수야, 먼저 가라. 어딜 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으면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아빠를 보고도 고개를 저렇게 빳빳이 들고 있어? 조용히 해요. 여기 종수 사는 곳이에요. 너도 정신을 차리긴 차렸나 보다. 주변 시선 생각하는 거 보면 친남편 가정폭력범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옆집에서 신세를 지던 때는 잊었냐?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에게서 도망친 후 간신히 자리 잡고 산 동네였고 아들의 학교 친구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성향상 순순히 대화만 하고 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집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달이 나더라도 내 집안에서 나는 게 나으니까요. 이야, 제법 집다운 곳에서 산다. 벌이 좋나 봐. 그 몸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밤일이라도 했냐? 종수 앞인데 말 가려서 다리 불편해도 종수한테 부끄러운 짓 하면서 돈 번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 기특하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들어오면 되나? 치밀할 것도 없는데. 당신이 여길 왜 들어와요? 왜냐니? 이제 진짜 합쳐야지. 종수도 언제까지 애비 없는 애로 키울 작정이야? 아빠 없어도 잘 크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이. 그거야 네 생각이지. 종수야, 네가 말해봐라. 아빠 필요하지? 종수야, 들어가 있어. 얼른. 에이씨, 너는 꼭 가장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내가 말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뭘 들어가라 말아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 그냥 각자 잘 살자고 했지. 갑자기 말도 짧아지네.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너 내가 우습지? 내가 아주 우스워 죽겠지? 제발 조용히 돌아가. 우리 좀 제발 알아서 살게 해달라고. 알아서 살기는. 그 남자가 잘해주던. 뭐? 삼겹살집 하던 그 남자. 물 준 거야? 고긴가? 역시 고기네. 당신 언제부터? 대체 내 아들 데리고 도망쳐서 어떻게 사나 하고 좀 봤다. 여기저기 손님들한테 웃음 팔면서 옆집 가게에선 넙죽넙죽 이런 것도 받아오고 둘이만 알아서 살 것 같지는 않던데. 제발 돌아가. 내가 어떻게 살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이제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내 아들 키우면서 내가 말했지. 다른 새끼한테 내 아들이 아빠 소리 하는 거 못 참는다고. 그럴 거면 종수 내놓고 가든가. 종수가 물건이야? 뭘 내놓으라 말아야. 종수가 너 같은 거랑 살겠대? 이게 진짜. 남편은 손 쓸 새도 없이 손을 올렸고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이웃의 소리가 새어나갈까 한껏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는데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던 종수가 벌컥 문을 열고 다시 나왔고 저는 종수한테 빨리 들어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들어가지 않고 전 남편을 노려보았죠. 야, 김종수, 네가 말해봐라. 네 엄마가 재혼을 하거든. 나랑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김종수 아니고 황종수요. 뭐? 내가 왜 김종수예요? 황종수지. 뭐야 이 새끼가. 야, 너 눈 똑바로 안 떠? 어디 치아빠를 그딴 식으로. 그리고 기어이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아들에게도 손을 올렸고 아들은 방어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힘에 밀려 문 뒤로 방 안으로 계속 밀려났어요. 침대로 널브러졌고 남편은 날 잡았다는 듯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쓰러진 아들 뺨을 몇 번이나 후려치고요. 애미나 자식 새끼나 가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말이야. 울면서 남편 팔에 붙들렸다 내쳐지기를 여러 번인데 제 눈앞에서 아들이 맞는 꼴을 보니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장에 부엌에 들어가 프라이팬을 들고 와 남편 뒤에서 세차게 후려쳤어요.
한 차례 머리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정신없이 등짝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후려쳤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감히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네가 뭔데? 이 인간 말종 같은 자식!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나타나서 지랄이야!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길로 후라이팬도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날부치를 꺼내들었어요. 겁만 주려던 게 아니라 차라리 정말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한 대 얻어맞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들어 누웠더라고요. 그냥 죽자. 내가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겠어. 그래야 내 아들이 살지. 그래야 너 같은 거 없이 내 아들이 편히 살지. 야, 아이 그거 내려놔. 장난해? 빨리 안 내려놔? 죽어. 그냥 죽어. 종수야, 빨리 신고해라. 엄마가 아빠 죽였다고 미리 신고해. 저 더러운 종자 시신이라도 내 집에 1초라도 더 있는 거 싫으니 빨리 치워달라고 신고해. 진짜 이게 돌았나? 야, 아이 간다고. 나 간다고. 다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봐. 종수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아들이 다가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든 날부치를 빼서 싱크대 안으로 던졌죠. 그러고 나니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안아주었고 제 몸도 아들도 누구랄 것도 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다시 찾는 일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는 했고 일도 옮겨야 했죠. 사정을 이야기하니 다들 안타까워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다간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과도 그저 죄송하다 한마디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일이 있던 밤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가서 진단서도 떼어놓았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신고했던 것 말고도 그 이후에 폭력 전과가 몇 번이나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미친 짓을 했다지만 생각보다 쉽게 물러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에도 잡혀 들어가면 나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신고가 들어간 건 아는 건지 이사간 집까지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몇 년을 또 언제 전 남편이 나타날까 싶어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다행히 그 뒤로 한참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참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다시 우리 모두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뭘 알고 찾아왔나 싶어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요. 그땐 어디 사는지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죽어도 안 만나겠다는 제 말에 그렇다면 아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결혼 앞둔 아들 찾아가 봐야 문제만 생길 것 같아서 제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일부러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약속을 잡아 만났어요. 잘 지냈어? 보면 몰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는 안 물어봐. 궁금하지도 않네. 왜 보자고 했어? 내가 그렇게 미운가? 그런 말 하긴 시간 아까우니까 본론만 말해. 내가 미안하네. 반성 많이 했고 마누라도 자식도 없이 떠돌이처럼 살다 보니 가족이 그립다.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한 번씩 종수 얼굴만 보고 살게 해줘. 가끔 만나 밥 먹고 전화도 하고.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종수도 원하지 않고. 당신이 종수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 안 나? 종수, 당신 원망하면 원망했지. 그리워하진 않아. 그러니 기회를 줘. 왜 이렇게 당신은 나한테 기회가 박해?
그날도 내가 마당까지 나와 무릎 꿇고 빌었잖아.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그때 내가 잘 선택했지. 그 뒤로 당신 우리 만날 때마다 번번이 주먹질이었지. 당신이 진짜 그게 스스로도 용납 못할 실수였던 거라면 2번, 3번 주먹질하는 일은 없었겠지. 돌아가. 그리고 다신 나타나지 마. 당신한테 줄 기회 같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참 끈질기고 어떤 면에선 대단해요. 대체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무슨 수로 저희 모자를 찾아내는 건가 싶어서요. 아들은 문제없이 자라 대학에 입학했고 군대를 다녀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기특해요. 아들이 대학 가던 날, 군대에 가던 날, 제대하던 날, 그리고 원하던 기업에 입사하던 날 모두 기억납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혼자 힘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게 꽃을 선물해 줬었어요. 살면서 누구한테 꽃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 제게 그 기억이 특별하게 남을 수밖에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난 아이와 결혼했고 며느리를 똑 닮은 아들 하나도 얻었죠.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집해줄 만큼의 능력은 없었어도 손주 봐줄 체력과 시간은 넉넉히 만들어 두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젊었을 때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고 애를 낳고도 맞벌이를 선택했고요. 자연히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제가 손주를 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아들은 어떻게 컸나 싶은데 손주 크는 모습은 가만히 앉아서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이맘때쯤 어떻게 자랐던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늘 끼고 키웠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 생각 때문인지 손주에게도 참 많이 정이 가고요. 그렇게 손주 크는 모습을 보는 재미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믿을 수 없게도 또 전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추석이라고 집에 애들이 왔고 저는 아는 사람이 추석이라고 줄 게 있다고 해서 잠시 밖에 나온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음식을 하다가 뭐가 없대서 마트에 나간 사이였고요. 기분 좋게 지인으로부터 손주 좋아하는 망고 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산 긴 세월 동안 늙기도 많이 늙었고 몰라볼 만큼 추레하기 짝이 없었지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내어줬을 커피 마시며 능글맞게 웃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사를 깊이 알지 못했던 며느리는 황순자 남편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겁도 없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황순자, 오랜만이네. 뭐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이, 그래도 오랜만인데 좀 반겨줘라. 나 고생할 만큼 했는데. 나가. 당장 나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야단이야. 너무 그렇게 문전박대하지 말고. 나 이제 정신 차렸다. 갈 곳도 없고 나도 가족이랑 같이 좀 살아보자. 당신한테 가족이 어딨어? 아이고, 왜 이래? 처음 보는 며느리 앞에서. 그러지 말고 종수 엄마. 아이, 나 손 다 털고 왔네. 당신이랑 종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남편이고 애비인 건 알지만 지난번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좀 봐줘. 당신 내 남편 아니고 종수 아빠 아니야. 정신 차렸다니 다행이네. 그 말짱한 정신으로 앞으로 좀 사람답게 살아.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아이, 그럼 밥 한 끼만 줘. 따뜻한 밥 한 끼 먹은 게 언제인가 싶네. 그때 밥이나 어서 먹여 돌려보내자 싶었어요. 분명 그냥 쫓아내려고 했다가는 또 어떤 개지랄을 할지 알 수 없었죠. 무엇보다 며느리와 손주까지 집에 있으니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도 표정도 예전과 달리 도끼가 없었고
몸도 작고 초라해져 있었어요. 괜히 문을 열어 문제를 만들었나 싶은 얼굴로 초조해하는 며느리와 손주를 방 안으로 들여놓고 밥을 차렸습니다. 35년 전 헤어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추석이라고 이것저것 해놓은 나물과 전을 내어주고 먹고 빨리 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난 진수성찬에 흡족한 듯 수저를 바쁘게 들기 시작했죠. 빨리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이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도 대번에 제 아빠를 알아보곤 표정이 싹 굳었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 심장이 다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먹다 종수 왔냐고 웃는데 그 사이로 밥풀이 튀고 아주 과관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뭔 일이 날 것 같아 황급히 종수를 붙들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왜 저 인간이 여기 있어? 현아가 혼자 있는 사이에 시합이라고 하니 열어준 모양이다. 밥 한 끼만 차려달랬으니까 얼른 먹고 나갈 거야. 괜히 현아랑 승유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보내자, 응?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어. 엄마도 네 기분 잘 알아. 난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 인간만 보면 치가 떨린다. 보기 싫으면 여기 있어라. 먹자마자 보낼 테니. 하지만 아들은 저를 따라 나왔고 마치 건들기만 해보라는 듯이 제 옆에 딱 붙이고 앉아 있었죠. 남편은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 많이 컸네, 종수는. 다 드셨으면 그만 나가주시죠.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봐라. 나쁜 뜻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지난 날이 후회되어 사과하고 싶어 왔으니 그래도 애비랑 술 한잔은 해야지. 술은 무슨 술? 절대 안 돼. 그런데 아들은 무슨 생각인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용도실에 둔 술을 들고 오더라고요. 아들도 다 자랐고 몸집으로만 쳐도 남편이랑 비교도 안 되게 커요. 그래서 예전처럼 아들이 맞거나 당할 거라는 불안은 없었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 보니 혹시나 했던 겁니다. 후에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빠에게 술이 독이라는 걸 알면서 왜 먹였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빌미를 주고 싶었대요. 인간이면 다시 찾아오지 못할 일을 만들 빌미요. 아들이 주량이 세다 보니 그 자리에서 잘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역시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말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네 애미를 잘 만나긴 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서 자기 새끼까지 낳고. 이 아빠가 아주 뿌듯하다 뿌듯해. 다 자란 아들이랑 술 한잔을 하는 날도 다 오고 살아있길 잘했다. 적당히 드시고 이제 가세요. 밤 늦어지니. 늦어지면 자면 되지. 우리 다 가족 아니냐. 설마 우리 아들이 이 밤에 술에 취했는데 나를 내쫓겠어? 엄마 집에 당신 재울 생각 없으니 적당히 하고 가세요.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남편이 잠시 아무 말도 없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있었지만 빨리 저 자리가 끝나길 기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방에서 손주가 나와요. 며느리가 데리고 들어가 재웠는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이 급했던 거죠. 남편은 그제야 잊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났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이쁘기도 이쁘네. 종수가 날 닮지는 않았나 봐.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멀쩡한 아가씨를 다 데려오고 옆에 앉아봐. 며느리 술 한 잔도 받아봐야지. 승유 데리고 얼른 들어가 있어. 승유 화장실만 좀 갔다가. 이리 와보라니까. 아버님.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추태야. 다 먹었으면 얼른 나가지 않고.
아니, 며느리 술 한 잔 받겠다는데 참 박하네. 됐어. 그럼 우리 손자 이름이 뭐예요? 정말 왜 이러냐는데도? 에이씨, 할아버지가 이름을 물었으면 사내 자식답게 씩씩하게 대답해야지. 이리 와봐. 이름이 뭐야? 황승유요. 황승유? 네가 무슨 황씨 자식이야? 너 김승유다, 김승유. 알았어? 아닌데, 나 황승유인데. 엄마, 나 황승유지. 그렇지. 이 자식이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너 이 새끼야, 네가 왜 황승유야? 김한수의 자식 김종수, 김종수의 자식 김승유지? 아닌데, 나 황승유예요. 6살 사랑반 황승유예요. 아니 이게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자의 머리를 후려친 거예요. 아직 작디 작은 손자가 남편의 소나귀 힘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자마자 아들은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거 뭐야? 너 이 새끼 이거 안 나?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손을 대? 그리고 순식간에 남편은 아들의 주먹을 맞고 저만치 나가 떨어져 버렸죠. 제가 그 옛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길바닥으로 나뒹굴었던 그때처럼요. 순식간에 저와 며느리의 비명소리, 손주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됐고 며느리와 손주를 방으로 집어넣었어요. 아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이 널브러진 제 아빠 위에 올라타 정신없이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안 된다. 안 돼. 그만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증오했는데 이날만 기다렸어. 내가 내 손으로 엄마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 이 새끼가 어디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 운운하며 찾아와. 나 짝도 두껍게. 이거 놔. 너 이거 지금 폐륜이야.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주먹질이냐? 인간 같지도 않은 말종한테 주먹질 좀 하기로써니 뭔 문제가 되는데?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먹질하는 거밖에 보여준 거 없는 주제에 내가 내 아비한테 주먹질 말고 배운 게 없다는데 당신이 할 말 있어? 이거도 놓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 눈에 띄워봐.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너 이 자식이 당장 우리 가족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외롭게 죽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 그 인간이나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행여나 종수가 이성을 잃고 큰 사고를 치면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무슨 일이 나면 그땐 내가 한 짓이다 해야지 그런 마음마저 먹고 초조하게 종수를 붙잡았죠. 목을 졸라 죽여버릴 것처럼 굴던 종수가 몸에 힘을 풀고 일어났고 남편은 술이 다 깬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남편이 다녀간 이후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태권도를 배우고 반찬 투정도 없이 잘 먹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키도 체격도 많이 컸죠. 지금도 취미로 헬스장을 다닐 만큼 운동도 많이 하고요. 아마 그날 그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크게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어렸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는 그 사람을 보며 아들이 그러더군요. 미안해, 엄마. 종수 네가 왜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지켜줬어야 하는데 항상 아빠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았잖아. 이제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나만 믿어. 그 후로 남편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행여 그 사람이 종수를 폭행죄로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해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 자존심에 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실만큼은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언제고 다 죽을 때나 돼서 또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제 힘으로 가족을 지키겠다 하는 아들이 있고 저 또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못할 짓이 없으니까요. 살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좀 참아보지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실수였을지도 모르고 기회를 받으면 더 잘하지 않겠냐고 너무 박하게 굴지 말라면서요. 그런데요, 폭력은 절대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한평생 폭력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어떻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에게 위력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강아지도 내 발로 밟는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고 소름이 돋는 일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반드시 길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력을 잃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요.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